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종로구 통이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본격적인 인수위원회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병수 기자, 윤석열 당선인은 집무실에 출근했습니까? 네, 아직은 출근하지 않았고 오전 일정이 이곳에서 있기 때문에 곧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주변은 이미 어제부터 폴리스 라인이 마련되는 등 경계도 삼엄한 모습인데요. 윤 당선인은 오전 11시부터는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또 원희룡 기획위원장과 만날 예정입니다. 오늘 만남은 당선인과 인수위원장의 첫 상견례인데요. 앞으로 인수위 운영 방향과 구체적인 인선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이후 첫 공개 외부 일정으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시장 상인들을 직접 만나 어려움 등을 들을 예정입니다. 질문이 다르잖아요. 네, 그럼 인수위는 언제쯤 가동이 될 예정인가요? 네, 이르면 이번 주 후반이나 늦어도 다음 주 초반에 천판식을 여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인수위원회에 대한 인선도 함께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당선인 측은 인수위 인선은 당선인과 함께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검증 작업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인수위원 일부가 추가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은 인수위원을 이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26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 아침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새 정부가 김부겸 현 국무총리를 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사실인가요? 네, 당선인 측의 공식 입장 검토된 바 없다입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새 총리는 새 정부 출범 시기에 맞춰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인선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운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이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민주당이 대선 패배 후 당을 재정비하고 석 달도 안 남은 지방선거 준비를 이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매듭 지었습니다. N번방 추적단의 26살 박지원 활동가가 공동 비대위원장을 맡았고 2030 세대가 비대위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기현우 기자입니다. 대선 전날 2030 여성들에게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던 박지원 선대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일상을 살아갈 때 안전할 수 있는 사회, 여성이 면접을 볼 때 애기 언제 낳을 거냐, 결혼 언제 할 거냐 라는 질문 안 받는 게 당연한 사회 안 되려면 이재명 후보 뽑아야 합니다. N번방 추적단을 맡았던 20대 박지원 부위원장을 민주당은 대선 패배를 추스릴 비상대책위원회 투톱에 전격 발탁했습니다. 성범죄 대책 및 여성 정책은 물론 사회적 약자의 역과 청년의 편에서 정책 전반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의 20, 30대 여성 표심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 내 권력형 성범죄와 2차 가해 등의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여성 공천 비율을 높이겠다며 앞으로의 역할을 예고했습니다. 비대위원회는 선대위 출신의 30대 창업가와 활동가도 포함됐습니다. 이소영 의원까지 포함하면 비대위 내 2030 세대는 4명, 절반을 차지합니다. 2030 세대가 보다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쇄신해 나갈 것이다. 일단 비대위 구성은 신속히 매듭지었지만 당내 우려는 여전합니다. 원내대표로서 대선 패배에 자유로울 수 없는 윤호중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 분열상을 피하기 위해 일단 공개 비판은 자제한다는 기류, 혼재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개현우입니다. 정부가 만 5살에서 11살 어린이에 대해서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유행과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검사와 치료 체계도 달라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동욱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정부가 오는 31일부터 만 5살에서 11살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금 전 열린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24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아 31일부터 지정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해철 장관은 우리보다 앞서 접종을 시행한 해외 국가에서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됐다면서 전체 확진자 중 11살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를 넘어서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접종에는 성인용과 동일한 성분의 화이자 백신이 사용됩니다. 기초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12살에서 17살까지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정부는 면역 저하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소아 청소년의 경우 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부터는 병의원에서 시행하는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 없이 치료가 시작됩니다. 경증이나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음압병실이 아닌 일반 병실이나 수술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자의 동거인 관리 기준도 변경돼 접종 이력과 관계없이 의무 격리가 해제되고 학생의 경우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역시 접종 이력과 관계없이 등교할 수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만 9,7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사이 200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1,59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84명 늘어난 1,158명으로 일주일째 1,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러시아군이 폴란드 국경과 가까운 우크라이나 군사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하는 등 우크라이나 서부 쪽으로 공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방 측에서는 러시아의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러시아군이 어제 우크라이나 서부 야보리우의 군사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폴란드 국경에서 25km 떨어진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30여 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군사시설을 공격해 외국 용병 180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위된 도시들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시는 민간인 2,100여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항복하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군 13,0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의 생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We have serious concerns that Russia may be planning to use chemical or biological agents against the Ukrainian people.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미국과 연계된 생화학 무기 실험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Что на территории Украины сформировалась сеть из,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30 биологических лабораторий, в которых проводятся крайне опасные биологические эксперименты.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떤 대량 살상 무기도 개발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Меня это очень беспокоит, потому что не единожды мы убеждались уже. Хочешь узнать о планах России, посмотри, в чем Россия обвиняет других. 대량 살상 무기 사용은 전쟁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If he uses any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n this will be a game changer in the whole thing. 한편 러시아 곳곳에서 어제도 반전 시위가 펼쳐졌고 개전 이후 모두 15,000명이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인사가 만납니다.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의 러시아 지원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미 백악관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현지 시각 월요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회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회동이 양국 간 경쟁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동 당사자인 설리번 보좌관은 현지 시각 일요일 복수의 미국 방송과 인터뷰에서 중국이 전체는 아니지만 러시아의 계획을 알았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의 러시아 지원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lso are watching closely to see the extent to which China actually does provide any form of support, material support or economic support to Russia. It is a concern of ours. 또한 러시아를 도울 경우 분명한 결과가 따를 것임을 중국에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are communicating directly, privately to Beijing
that there will absolutely be consequences for large-scale sanctions evasion efforts or support to Russia to backfill them. 중국이 러시아를 돕는다면 제재할 것이냐는 질문에 어떤 나라도 러시아에 생명선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We will not allow that to go forward and allow there to be a lifeline to Russia from these economic sanctions from any country anywhere in the world.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도 같은 날 방송에 출연해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전 세계적인 제재를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며 중국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또 러시아의 침공이 중국의 타이완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질문에 중국은 무력으로 타이완을 점령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그런 시도를 억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움직임 등 이딴 도발 행위에 대한 중국의 공개 규탄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김 대표와 류 샤오밍 중국 정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의 지난 10일 통화 사실을 확인하고 김 대표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통화가 지난달 26일과 지난 4일 북한이 신형 ICBM 성능 시험을 진행한 것을 규탄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 울진에서 시작돼 강원 삼척으로 번졌던 동해안 산불이 9일 만에 진화됐습니다. 한 달 만에 내린 단비가 큰 역할을 했는데요. 당국은 주불 진화에 따라서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수습 복구 체계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불길이 잡힌 것은 이 일대가 비가 젖기 시작한 어제 오전입니다. 산림당국은 어제 오전 9시 울진 산불의 주불 진화를 선언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진화에 어려움을 겪던 응봉산 불길이 어제 오전부터 내린 비 덕분에 잡힌 겁니다. 그동안 산불 진화 대원들은 민가 쪽 산불을 먼저 제압한 뒤 응봉산과 금강송 군락지 방어에 전력을 쏟았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데다 짙은 연무에 헬기 접근조차도 쉽지 않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1000m 고지의 돌산인 응봉산은 뜨거워진 돌이 식지 않아 위험한 상황이 이어졌고 진화 헬기와 특수진화대 등이 집중 투입돼 진화 작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주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피해 지역 주민을 돕고 훼손된 산림을 돌보는 수습 복구 체계로 전환합니다. 산불 피해가 컸던 북면 신화 1리에는 임시 조립주택 20동을 설치하고 임시 주택 설치가 어려운 마을의 이재민을 위해 죽변 해양바이오 산업단지 유휴지에 50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진화 대응 단계를 수습 복구 단계로 전환하여 피해 조사와 피해 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산불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역대 최장 기간과 최대 피해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일 오전 11시 17분 울진에서 발생한 뒤 주불 진화까지 200여 시간이 걸렸고 산불 영향구역은 같은 기간 발생했던 강릉과 동해를 포함하면 24,900여 헥타르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집안에 있던 66살 이모 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아파트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수급 불안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에 사흘 만에 내림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4.23포인트 하락한 2647.05에 코스닥은 9.75포인트 내린 881.9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지속되며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의 사자에도 외국인의 팔자에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제넥신이 코로나 백신 개발 중단 소식에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며 상장 후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셀트리온 그룹주가 회계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플랫폼 규제 완화 기대감에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35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무기를 지원했습니다. 헬멧 2만 3천 개를 시작으로 스팅어 대공 미사일 500대, 대전차 무기 1,000개를 비롯해 구 동독 시절에 사용하던 스트렐라 지대공 미사일 2,700대도 이미 우크라이나에 지원됐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무기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힘을 얻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자칫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Munition und Altwaffen aus Beständen der Bundeswehr an die Ukraine geliefert werden würden, die nicht einsatzfähig sind, vielleicht sogar noch für das Personal, das es einsetzt, eine Sicherheitsgefährdung darstellen. 무기 지원으로 오히려 민간인의 전쟁 참여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숄츠 독일 연방총리는 추가 지원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는 있지만 전투기 지원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맘때 일본 홋카이도 오츠크에서는 몰려오는 유빙과 신기루를 함께 볼 수 있는 장관이 연출됩니다. 수평선 멀리 하얗게 보이는 유빙띠 위에 도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도시가 아니라 신기루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신기루를 볼 수 있는 것을 전적으로 운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8년 전 유빙 신기루를 알게 된 홋카이도 기타미 공업대학 다테야마 교수가 도쿄대학과 공동으로 신기루 예측 시스템을 개발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その美しさと迫力に心打たれまして、これをですね、いつでも予測して見られたらいいなという思いから研究を始めました。 신기루 발생 예측은 해수면 공기의 기온차를 이용합니다. 찬 공기가 아래에 있고 따뜻한 공기가 위로 가면 그 경계선에서 빛이 굴절되며 신기루가 발생하는 원리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 오츠크의 상공 42m와 7m의 기온차가 전날에 비해 4도 이상 되면 신기루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8번 신기루 발생을 예측해 7번을 맞췄습니다. 중국 광시성은 육로와 해상으로 동시에 베트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이러한 지리적인 여건을 활용해 아세안 국가들을 겨냥한 라이브 커머스가 활발하게 성장 중입니다. 중국 광시성의 한 대학에서 태국어를 가르치는 타이루루 씨는 아세안 연구소 연구원이기도 합니다. 태국 출신인 그녀는 중국 생활 12년 만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생산된 의류를 태국에 소개하고 또 고국인 태국의 상품을 중국에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진행자입니다. 평소에도 중국과 태국, 양국 관계를 연구해온 그녀는 2년 전에 라이브 커머스의 잠재성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泰国刚接触到跨境电商这一块的直播这一行呢，在泰国是还不是很流行的，只有几个比较出名主播而已。 특히 그녀는 단순 상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함께 소개하고 있어 문화 전도사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방송에 접속하게 되고 덕분에 매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귀뜸합니다. 독특한 나선형 뿔과 눈에 띄는 줄무늬의 이 동물은 봉고라고 불리는 아프리카 산림 영양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브랜드 가운데 하나인 봉고가 바로 여기서 나온 이름인데요. 아프리카 영양 대부분이 그렇듯이 이 봉고도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서식지 감소와 질병, 밀렵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해 현재는 100마리 미만이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케냐 야생동물보호협회는 봉고를 위한 야생동물 보호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인간을 경계하도록 훈련받은 봉고 5마리를 야생으로 방사합니다. 협회는 앞으로 6개월마다 5마리의 봉고를 숲으로 방사해 개체수 증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협회 측은 봉고가 아프리카 멸종위기 포유류 가운데 가장 위험한 동물에 속한다며 이번 프로그램에 따라 오는 2050년까지 개체수를 750마리로 늘리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한 대학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청구해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청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4살 정모 할머니는 지난달 갑작스런 호흡 곤란 증세로 한림대 춘천 성심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 정 할머니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과 보건당국의 판단에 따라 이 환자는 그날 저녁 119 구급차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은 이송 직전 환자에게 입원료와 검사료, 치료비 등으로 53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저한테 내야 된다. 그리고 뭐 보건소에 가서 처리하든 질병관리청에 문의하든 그거는 자기가 모르니까는 우선 저보고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질병관리청의 지침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비를 포함한 모든 치료비는 정부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림대 춘천 성심병원은 일반 병동의 격리병실에 입원할 경우에만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고 주장합니다. 응급실 이용 코로나 환자는 환자 본인이 내야 한다는 겁니다. 입원 환자만 정부에서 이제 그 진료비를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절차인데 정부에서 외래나 응급실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환자가 응급실만 이용했더라도 코로나19 때문이라면 환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해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코로나 치료비만큼은 정부가 책임을 진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합니다. 또 지난달 고용 동향 등 최근 경제 상황을 반영한 다양한 통계 자료도 발표됩니다. 주요 경제 일정 김민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정례 회의를 개최합니다. 관심이 집중된 기준금리 결정 사항은 우리 시각으로 목요일인 17일 새벽 발표될 예정입니다. 금리 인상 결정이 유력한 상황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상원에 나와 이번 회의에서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경제 충격 등을 감안해 한꺼번에 0.5%포인트를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다만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7.9%나 오르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더 거세지고 있다는 점은 금리 결정에 있어 변수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폭에 따라 다음 달 예정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6일에는 지난달 고용 동향 결과가 나옵니다. 1월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13만 명 정도 늘리면서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취업자 증가폭 외에도 코로나19 고용 충격이 컸던 도소매업 등 피해 업종에서 어떤 변화를 보일지가 관심입니다. 이 밖에 15일에는 지난해 국민 삶의 질을 담은 통계청 보고서가, 17일에는 지난해 혼인과 이혼 통계를 다룬 자료가 각각 발표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군복과 경찰복 등의 입찰에서 5년 가까이 담합해온 업체 6곳이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들 6개 업체들은 실제 소유주가 한 명인 사실상 가족 기업이었던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정세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복을 납품하던 서울의 한 업체입니다. 찾아가 보니 공장을 옮겼다고 말합니다. 다 하나 물어봤어요. 공장을 옮겼다는 곳으로 가보니 군복 납품업체와 경쟁하던 회사가 나타났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회사는 사실상 한 명의 소유주가 운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회사를 포함해 모두 6개 업체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한 명이었고 대표들은 일가족이 맡았습니다. 6개 회사는 소유주 지시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에 군복과 경찰복 등의 입찰에 조직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낙찰 순번을 정하고 가격을 촘촘하게 나눠 2012년부터 약 5년 동안 참여한 입찰의 절반 이상을 낙찰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업체들 가운데 이미 폐업한 곳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3곳에 과징금 88억여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들러리를 세워서 이렇게 하는 가족회사들까지도 앞으로 적절히 적발해서 입찰 담합을 방지, 예방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이들 업체의 실질 소유주는 입찰 방해 혐의 등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업체들은 최근 징계 기간이 끝나면서 다시 공공기관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현행법상 입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다시 담합으로 이어질 경우에 대비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주말 사이 단비가 내려 건조특보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오늘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에 중부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었다가 저녁에는 비가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 강수량은 중부와 경북 북부의 5에서 15mm, 그 밖의 지역의 5mm 안팎으로 내리는 비의 양이 많진 않겠습니다. 이번 주 날씨 전망을 보시면 오늘 비가 내리고 나면 내일과 모레는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쌀쌀한 느낌마저 들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더 올라 기온의 일교차가 15도 이상 커지겠습니다. 이후에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전국에 걸쳐 다시 비가 올 전망입니다. 이 비가 오고 나면 주말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특히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서해안 쪽의 안개가 더 짙어 가시거리가 짧았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에도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어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 평년 기온은 5도에서 10도 정도나 크게 웃돌았는데요. 낮에는 서울이 12도, 강릉이 13도, 대구가 15도, 광주가 16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지만 그래도 평년보다는 포근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와 남해 먼 바다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